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공급과 실수요자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세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보유세 같은 세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이틀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화두로 꺼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는 물론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혀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무엇보다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습니다. 직접 일하지 않고 얻은 부동산 수익을 타파해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유세 부담 강화 대상으론 비거주 주택과 초고가 주택이 거론되는데 초고가의 경우 가격 기준을 정할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담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적정 수준이 얼마냐,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보유세를 늘리는 대신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 거래세는 줄일지, 생애 최초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문턱을 낮춰줄지 등도 관심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적잖은 만큼 추가 공급 대책의 면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부동산 토론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의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한 걸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적으로 매수인에게 잔금을 빌려준 셈이죠. 여야의 설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이 만든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 꼼수를 썼다고 총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사실상 매수인에게 직접 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낳은 시장 왜곡의 단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의 대통령의 손수, 사금융이란 해법을 선보인 격이라며 본인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입니다. 국민들 염장지르려고 집을 팔겠다고 한 겁니까?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국민통합처의 주범이 됐다는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도 자아 비판 중이냐고 반문하며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거듭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 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라고 두둔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당사자 간 협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며 오히려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안 팔았을 때는 안 팔았다고 비난하더니 팔았더니 팔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냥 당명을 비난의 힘으로 바꾸시길 추천합니다. 비실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예고되는 상황 속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기 위해 다소 무리해서라도 계약을 단행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발언을 빨리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현재적 조건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매도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나왔다.
당장 온라인에선 집주인이 직접 대출을 해주겠다는 매물도 등장했는데 오는 23일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이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병합하려고 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막았다는 형사과장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폭행 살인과 살인 미수, 스토킹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윤기. 장윤기 검거 당시 경찰은 살인 사건과 직전에 벌어진 다른 여성에 대한 스토킹 사건을 각각 분리해 수사했습니다. 별도로 수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틀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사건을 분리 수사한 이유가 국가수사본부의 지시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에 3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형사과장이 여청과에 있는 사건을 남의 사건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병합해서 이 사건이 성범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국가수사본부는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성폭행과 살인 혐의를 분리하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검찰은 각각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공적 공간을 그것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포렌식을 통해서 물증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국수본의 윗선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릴 수 있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까지 수사가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다시 직면하게 된 경찰 특별수사단은 형사국 소속은 모두 배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서열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강력팀장 이후 첫 윗선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광산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부를 향한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영장심사법정으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입니다.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박 경정은 우선 장윤기 부실 수사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렇게 부실 수사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소 무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성폭행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그러나 박 경정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윗선이 내리거나 자신이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장윤기 차량에 케이블 타이를 찍은 영상이 삭제된 것도 다른 경찰서로 발령이 나고 한참 뒤에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뒤에는 당시 강력팀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2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방법원은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 경정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로 윗선인 전 광산경찰서장 등 수사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게 됐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에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섰던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달 체육단체가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청조기를 두른 채 끝까지 출입문을 막아선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극기와 청조기 배지를 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인정하세요? 네, 들어가시죠. 참정권 주장하시는데 체육단체 일할 권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은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해 특수 강요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현장 경찰관을 조롱한 20대 남성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을 둘러싸고 중국 경찰이라며 조롱하고 길을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위 참가자 중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는데요.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더욱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4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 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 최대 10,000명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정작 해킹이 10달 동안이나 진행되는 동안에 외교부는 이를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대사관 등 해외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교육하기 위한 이 사이트는 지난 2월 해킹된 사실이 확인돼 폐쇄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한 최대 10,000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외교부 소속 외교관들이지만 다른 부처에서 재외공관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고, 비밀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정보 요원들의 인적 사항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기관과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 규모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어떤 피해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보면서,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또 외교부와 관계 기관 간의 그런 협업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킹 주체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해킹 공격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달 동안이나 진행됐는데도 외교부 보안점검 등에서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포의 오전 10시, 약속의 오후 2시란 속설이 있습니다. 오전 10시쯤에 매도 매수세가 거세지고 오후 2시쯤에 반등한다는 건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 조선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등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죠. 당장 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39번,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는 7번 있었습니다. 발동 시각을 분석했더니 속설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사이드카 39회 중에 59%가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때 울렸습니다. 사이드카는 장 개시 후 5분간은 발동이 금지되는데요. 정확히 9시 6분 되니까 울린 게 11번이었습니다. 그럼 약속의 2시는 맞을까 봤더니 그것도 딱히 아닙니다. 서킷 브레이커 7번 중에 3번은 오후 2시 전후에 발동됐습니다. 요일별로는 매도 사이드카 20회 중에 월요일이 7번으로 블랙 먼데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은 과연 주식시장이 어떨까요? 블랙 웬즈데이는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중앙일보 기사는 30대 캥거루족이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직업과 소득이 있어도 치솟는 주거비 때문에 독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2030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2020년에 2억 2,73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1,950만 원으로 5년 동안 오히려 780만 원이 줄었습니다. 반면 5060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4억 1,580만 원에서 5억 7,420만 원으로 약 1억 6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세대 간 격차가 1.8배에서 2.6배로 더 벌어졌고요. 이 중심에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전체 순자산 격차 확대분의 88%가 부동산에서 비롯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은 자산 상승에서 소외된 거죠. 주거비가 치솟다 보니까 20대 취준생뿐만 아니라 30대 직장인까지 부모에 기대는 상황입니다. 신문은 대출 규제 강화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더 좁힌다고 짚었고요. 한국은행은 세대 간 자산 격차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학생부 작성 현실과 교사들의 고민을 다룬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부의 부정적인 평가를 한 줄이라도 쓰면 학부모 항의가 심하게 들어옵니다. 심지어 자퇴, 소송 얘기까지 꺼내는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부는 거의 추천서처럼 좋은 말로만 채워지는 현실입니다. 올해 들어 학생부의 부정적 행동 특성 관련 기재 요령이 바뀌었습니다. 부정적 기록을 남길 때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쓰라는 건데요. 대부분 아예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학생부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사들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정성평가가 점점 중요해지니까 교사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고요. 교사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AI로 문구를 바꾸거나 복붙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이죠. 교사들의 평가권과 기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7월 2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걸로 추정되는 이른바 곡괭이 산을 조만간 타격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즉각 핵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될 거라고 맞섰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을 곧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나탄즈의 일명 곡괭이산을 조만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회담 중 이란이 곡괭이산으로 핵 원심 분리기를 옮겼는지에 대해 질문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핵물질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핵과 관련한 장소는 어디든 강력하게 타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 follow the material. That's where the action is, and we'll be hitting that area probably pretty soon. And there's not a thing they can do about it. 화강암산 정상 100m가량 아래 요새화된 이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군은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때 사용한 벙커버스터 재사용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상군 투입이라는 초강수 대신 지하 핵시설 원점 타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은 점잖게 대응했고 이란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서 공격 수위를 더 높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수용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I will tell you, they want to desperately meet, and until they're ready to meet in a meaningful way, we have no interest in even. 이란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란군 최고 합동사령부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영내 미국과 그 동맹국의 모든 이익과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이란 국영TV가 전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길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열흘째 공습을 이어갔고 이에 맞서 이란도 전면전을 선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10일째 연속 야간 공습에서 이란의 군사 지휘소와 미사일, 드론 발사 기지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해상 전력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이란은 국영TV를 통해 중동의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됐다고 주장하는 미사일과 드론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쿠웨이트에 있는 주요 전술 레이더 시설들과 시스템을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내무장관이 이날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외교 채널을 가동해 대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지만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군사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는 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교전이 이어지면서 미국 국방 예산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미 국방 예산이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돼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 내 반전 여론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예산 부족으로 전투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이 축소되고 장비와 시설 유지 예산이 전쟁 비용 충당에 전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 약 55조 5천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대전 서구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변압기를 차로 들이받아 한때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거제 해상에서는 선장이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전복되면서 인근 선박에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쓰러진 차량 옆으로 변압기가 철제 난간에 눌려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 승합차가 변압기를 들이받은 뒤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 1번 출구 일대가 4시간가량 정전됐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물 위로 선박 한 척이 누운 채 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능포동 느태 방파제 근처 바다에서 3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배에 혼자 타고 있던 50대 선장은 주변 선박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해기사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발언을 하면서 노동쟁의 범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는데요. 관련해서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 발언 이야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나 규모 자체가 좀 줄었더라고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직 이게 뭐 추세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래 감소가 20일하고 21일 사이에 있었는데요. 이게 사실 증시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의 영향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규제는 8월 초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벌써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일종의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오는 어나운스먼트 이펙트의 영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 하루에 10조 원 넘는 그 거래 규모가 있잖아요. 여전히 그것은 결국은 투기적인 그 단타 매매 수요가 여전히 거의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8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 지금의 감소 추세가 지속돼서 시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JP모건에서 그 코스피 급락과 관련해서 이거 레버리지 ETF가 키웠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사실 이제 뭐 변동성을 키운 게 레버리지 ETF라는 건 이제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그 최근 한국 증시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부채를 축소하는 과정도 진행됐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부채는 좀 줄었고 안정적인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도 역시 사실은 단정하기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것이 국내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뭐 여러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 사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 코스피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전체 거래를 20분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만 총 7차례가 발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역대는 총 13차례밖에 발동이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올해 발동이 됐고 이 7차례 중에서 5차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지표만 보더라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가 사실 국내 주식의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JP모건의 추정에 따르면 상당히 이 반대 매매가 이미 강제 레버리지가 뭐 75%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곧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단기 투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자 하는 수요가 견조한 상황이고 지금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청산이 75% 정도 진행이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저가일 때 또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수요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코스피 주가가 널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돼 있는 자금들이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이 레버리지 ETF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는 보완책들을 좀 내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라면서 조금 더 보완책을 마련하라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일단 그 교육
교육 시간을 좀 높이고 예탁금도 올리고 또 한 주가 아니라 한 번에 20주씩 매매하게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대책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사실 그 정도 대책, 특히 예탁금을 올리는 것은 소액 투자자, 특히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기존에 대규모 투자한 외국인, 기관 투자자, 기존에 거액을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투기적인 수요가 들어와 가지고 시장 변동성 이미 키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투자자금 들어온 것을 막는 효과는 없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그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거래 대금을 보면 개인보다 외국인과 기관이 더 많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쓰는 뭐 예탁금 기준도 전혀 의미가 없죠. 거래 대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 무엇인가 제한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조치만 가지고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부의 대책만 봐도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에 대한 규제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추가 보완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부분, 이 부분에서는 그런 기관들 대상으로 한 규제가 좀 나올 수도 있을까요? 예, 지금 추가적으로 내놓을 만한 대책은 뭐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뭐 예탁금이나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추가로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지금 신용 미수 거래로 레버리지 ETF 사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레버리지 ETF 자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에 신용 미수 거래, 소위 말하는 B2까지 가능하게 해주면 이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용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도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두 가지 대책은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그 괴리율 최소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예, 뭐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고위 정책 당국자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괴리율만 낮추는 거 가지고 현재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용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대한 뭔가 거래를 제한하는 후속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국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삼성전자 노조 겨냥한 발언이었는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 노동쟁의 범위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그 삼전 노조에서 올해 영업이익 N% 배분해달라 이 요구를 했었잖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쟁의 대상이냐, 이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이게 쟁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지금 노란봉투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로 넓힌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어떠한 경영상의 의사 결정도 결국은 근로 조건에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이제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온갖 의사 결정에 다 쟁의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현 법 체계 하에서는 일견 뭐 납득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의 N%를 이제 성과금으로 내놔라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쟁의 대상이 있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선례가 있으니까 지금 뭐 자동차부터 해서 조선, 유통, 그다음에 금융기업까지 다 영업이익의 N%를 요구하면서 쟁의를 하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진짜 난리도 아닌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의 N%라는 것은 사실 영업이익을 결정을 할 때 이미 노동자한테 지급한 인건비가 제외됐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사실은 주주하고 뭐 경영진이 판단을 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N%를 사실 뭐 저기 성과상여금으로 약속을 해라라고 노조들이 이제 노란봉투법에 근거해서 쟁의를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그 재무적인 의사결정의 자율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의 N% 꾸준히 성과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이거 노사 교섭 관행이나 관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게 아예 그 쟁의 대상이 아니었다면 중노위에서도 교섭이 안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서도 영업이익 배분해달라는 요구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삼성전자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기업들이 봤을 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받아들여줬고요. 쟁의 네. 행위로. 그래서 이게 쟁의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 강한 신호와 선례가 된 것이라서요. 여러 기업들이 이것을 갖다가 목표로 해서 쟁의 행위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큰 부담이 따르고 업황이 나쁠 때도 영업이익 N%라는 고정비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지점 중에 하나가 내년에 삼성전자 노조가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게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인데 이거 역시도 좀 지적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거는 그럼 노동쟁의 행위에 포함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여전히 그 노란봉투법에서 쟁의 대상을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이제 넓혔죠.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그 호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거나 정착시키기 위해서 파견을 가서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연히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쟁의 대상에 포함을 시키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견 이 법안 문구대로 확인을 하면 뭐 납득은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기업의 모든 이 의사결정이 상당히 노조의 쟁의 행위 대상에 대해서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무엇보다는 또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인수합병, 그다음에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 같은 것들이 다 쟁의 행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차라리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서 뭐 대통령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이런 언급까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끝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경영권 행사가 관련 없는 게 없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관련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보강하라라고 주문을 하긴 했거든요. 시행령 정도 보강하면 충분히 좀 혼란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혼란을 막기 힘들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행령과 행정 지침을 가지고 뭔가 예측 가능성을 다소 높일 수는 있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보안입법 없이는 결국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쟁의 행위로 포함시킨 노란봉투법의 이 그 광범위한 포괄성 때문인데요. 이것을 갖다가 하위법이 시행령인 행정지침 가지고 지나치게 범위를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 판단을 해달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모든 그런 쟁의행위 관련된 분란이 이제 아무리 시행령으로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도 결국은 법원까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을 쟁의행위에서 쟁의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보완입법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입법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는 겁니까?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주도로 이 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후속 입법을 통해서 바꾼다는 것은 스스로의 이 정책 실패를 갖다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커서 실제로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고유한 경영권 관련된 사항들, 지금처럼 뭐 투자 입지 선정이라든지 기업의 인수 합병이라든지 뭐 사업 재편 이런 것들과 지금 N% 성과금, 영업이익의 N% 성과금도 논란이 되니까 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을 갖다가 고유한 경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면서 이것을 갖다가 쟁의행위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조항이 후속 입법으로 포함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여당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노조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금 벌써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선 또 이제 노란봉투 리스크 이제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의 보완 입법이 아니면 뭐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다시 충돌을 하면서
기름값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 석유 최고 가격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을 검토했다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오히려 강화 쪽으로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석유 최고 가격제를 처음에 도입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6월 달에 미국하고 이란 간의 휴전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연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사실 후티 반군이 나서가지고 홍해까지 차단하겠다고 나서면서 물론 이란과 미국 간의 전쟁도 격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재상승을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고 가격제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정부가 애시당초 그 정책을 도입한 취지로 봤을 때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최고 가격제, 정유 기업의 그 생산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는데 소매 가격만 최고 가격으로 묶어놓게 되면 그 손실, 이익의 감소분은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정유회사가 그것을 부담할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나중에 이 부담을 갖다가 손실 보전을 해준다. 재정을 이용해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부담이 재정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또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상승을 반영해서 석유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이제 석유 제품을 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최고 가격제를 인위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절약을 안 하고 석유 제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부의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투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취약계층에 한한 타깃형 지원, 핀셋 지원으로 좀 출구 전략을 써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지금 서울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경기 일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지는 않고요. 시간당 10mm 안팎 정도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장맛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새벽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또 곳에 따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레이더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하면서 곳곳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아산에는 시간당 6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약해졌고요. 오늘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가 강원 남부동해안과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간밤에 열대야가 나타난 청주는 현재 26.6도, 제주는 28.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구 35도, 포항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서울도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까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강약을 반복하며 산사태 위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7월 2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